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3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하도 뭐 일이 많아가지고요. 계속 회사 와서 일을 하는데도 일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이스라엘 전쟁도 나오고 그죠? 거기 관련된 기사부터 여러 가지 오늘 중요한 기사들이 좀 있는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오피스텔의 추락 지난주 금요일 기사인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더라고요. 거기서 몇 가지 댓글 중에 읽어드릴 만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아주 유용했습니다. 섣부르게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트럼프가 지지가 높은 것은 양극화가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는 부의 양극화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1%가 부의 3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죠?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는데 요 얘기하면 거의 뭐 또 1시간 얘기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쭉 있는데 비염 경우에는 달리기 걷기 많이 하고 살색 테이프로 입에 붙이고 코로 호흡하는 연습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또 말씀들이 좀 많은데 좋은 기사가 있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중동 얘기 많은 기사를 들으셨을 건데 뉴스를 근데 제가 아침에 우리 최슬리 모닝 브리프에서 다룰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중동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보면 4차 중동 전쟁이 1973년도에 있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4차 중동 전쟁 전에 뭐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도에 영국이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뭐 쭉 시작돼 가지고 그 역사를 쭉 보시면 되는데 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의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사실 베트남 전쟁에 지나친 그 재정 지출이 있었고요. 그 지나친 재정 지출 때문에 돈을 많이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눈치를 까고 야 이러다가 달러 가치 폭락하겠네. 그것 때문에 달러가 예전에는 금태환이었잖아요. 금으로 바뀌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닉슨 대통령이 그때 우리 달러를 금으로 못 바꿔준다. 달러가 패거제 금하고 패거제를 해놓고도 그걸 돌려달라고 금을 내놔라 했더니 못 내준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폴트 상황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닉슨 쇼크가 71년도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달러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제 페트로 달러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우디의 안보를 지켜줄게. 근데 그 안보를 지켜줄게의 배경들이 보면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을 보면서 그때 70년도에 또 이란 정권이 옛날에 팔레비 왕조가 호메니한테 전복이 되죠.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우디 왕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약간 음모론적인 컨스파이러시로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우디가 최근에 미국한테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까지 찾아갔는데 찬밥 신세되고 사우디의 행보가 우리 달러 결제하는 거를 갖다가 위안화로도 결제를 할까 뭐 이런 식의 분위기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1973년도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 전쟁은 사우디를 길들이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우디랑 그 이란이랑 보면 이 같은 이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 시아파 해가지고 또 서로 엄청나게 이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그 공격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공격이 아니죠. 하마스의 공격이죠. 그 공격의 뒷배경에는 이란이 있다. 그죠? 그 이란 정권은 팔레비 왕조를 전복했던 그런 정권인 거고 사우디하고는 또 다르죠. 수니파 시아파로 지금 반대 서로 대립하는 또 종족 파벌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으로 하여금 사우디 너네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중에 공격도 당할 수 있는데 너네 자체적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하마스가 뭐 공격을 했다는 게 그러면 미국이 뒷배경에 있다는 거냐라는 부분인데 영화 보면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CIA가 뒤에서 막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그냥 저의 내피셜이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길게 많이 깊숙하게 들어가면 CIA가 아주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면 봉쇄, 미국은 슈퍼 핵항모 급파, 5차 중동 전쟁 일촉즉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임박, 48시간 동안 예비군 30만 동원, 접경지에 탱크 자주포 속속 도착, 미국 하루 만에 군사지원 착수,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전진 배치, F-35, F-16 전투기 편대도 증강. 미국의 군사력을 막 보여주는 거죠. 중동 무장 세력 개입 일파만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배후다. 그런데 이란은 부인을 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초소를 공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폐허가 된 가자지구,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관련이 된 가자지구 내 표적 500여 곳을 전투기 헬기 등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지구의 자발리아 난민 캠프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존자를 찾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보면 참 슬픈 현실이죠, 그죠? 네. 근데 뭐 중동이 왜 어떻게 지금 저러느냐 이런 거는 여기 3프로 TV의 뭐 중동 특집 그 뭐 100만 200만이 보신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고 예전에 저도 한번 쭉 다 봤는데도 자꾸 까먹습니다. 네, 순위파가 누구고 시아파가 누군지 자꾸 뭐 헷갈리고 그죠? 네. 아무튼 이러면서 핵항모도 가고 쭉 하는 부분을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게 왜 그런 내피셜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중동 분쟁이 있으면 굉장히 주식시장이 떨거든요. 처음에 떠는데 중동 분쟁이 있고 나면 항상 주가가 미국 시장이 오르더라고요. 네,
올랐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왜 이런 중동 분쟁이 CNN의 일면을 장식하고 외신을 장식하고 우리나라 9시 뉴스 뭐부터 쫙 나오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왜 올라가지? 미국의 국익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가?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 실제로 록히드 마틴 주가가 어제 급반등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저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도 지나고 보면 지금 재건과 관련해서 또 막 주가가 막 많이 그동안에 움직였는데 포성이 울리면 주식을 사고 하피프가 울리면 주식을 팔아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런 격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 많은 생명이 죽고 그런 우리 그 감성은 철저하게 막 다운이 되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는가? 그게 혁신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나 우리가 재건축 단지 있잖아요. 재건축 단지 이렇게 가보면 막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때려 부수는 그러면 저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뭐 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철강제 등등 그동안에 저거 짓는다고 그 30년 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 파괴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썬크 코스트죠. 매물, 환물 비용.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뭔가가 또 들어서는 그런 과정이 꼭 전쟁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재건축 현장을 보면 파괴 후에 새로 뭔가 만들어지는 그게 하나의 경제적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정세의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투자자로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요. 단독 중국 법령 석유화학 생산에서 손을 뗀다. 롯데케미칼 중대한 결정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이 중국에서 법용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모두 매각했답니다. 법용 석유화학 제품. 현지 기업의 공격적인 증설로 수익성이 악화한 한계 사업인데 롯데케미칼은 중국 기업과 격차가 있는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해 나갈 방침인데요. 지난달 말 중국 자싱시에 있는 현지 공장인 롯데케미칼 자싱의 지분을 현지 파트너사에 전량 매각을 했고요. 지난 6월에는 롯데 삼강케미칼 지분을 정리한 데 이은 추가적인 구조 조정인데요. 롯데케미칼은 이로써 중국 내 기초 석유화학 생산에서 완전히 손을 털었습니다. 각 법인의 매각 대금은 한 1,000억 원 미만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케미칼 자싱은 시멘트 세제 등의 원료인 산화 에틸렌 유도체 EOA와 에탄올 아민 ETA를 생산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된 데다가 현지 기업의 증설로 제품 가격이 손익분기점을 밑돌면서 수년째 손실을 봤다네요. 롯데 삼강케미칼이 생산한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에틸렌 옥시드 EO 원료 역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중국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분리막 소재, 태양광 소재 등의 판매를 확대해서 수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고요. 고부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을 지난해 47%에서 2032년에는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한계 사업은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기존의 그 공장을 법용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이렇게 매각할 때는 아프긴 하겠지만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체질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60%까지 올리게 되면 고부가 가치라는 거는 왜 고부가 가치겠습니까? 법용하고 차이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그럴 실력이 되니까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완전히 범용 제품을 다 중국에서 철수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참 롯데가 사드 보복 이후에 정말 중국 저 큰 시장에 여러 가지로 롯데마트부터 롯데백화점 여러 가지로 진출했다가 그 성주 공장의 골프장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참 그 신동빈 회장이나 보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 롯데 그 성주 골프장이 그 롯데가 골프장도 있었나 뭐 그런 것도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신세계에 이명희 회장이 화가 났다 하면서 대거 인사 그 조정을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 발령되면서 거기에도 좀 뼈아픈 충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재벌들이 굳이 골프장을 해야 되고 네. 그 가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일본 말로 뭐 가오다시 뭐 그 재벌들의 가오 때문에 뭐 야구단 뭐 골프장 아니 그런 거 인수했으면 그래도 수익이 나도록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뭐 특정 재벌 골프장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티업 간격이 보통 7분, 8분 이러는데 야, 그 골프장 가면 앞뒤 사람이 안 보여 하면서 티업 간격이 앞팀하고의 그 티업 간격이 10분, 12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티업 간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팀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서 적자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프장 가보면 이렇게 앞뒤 사람도 안 보이고 끝나고 나서 목욕탕 들어가도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 리가 없고 그게 하나의 이제 좀 자랑거리처럼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고 했었는데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롯데가 굳이 그 성주에 골프장이 있었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이번에 뼈아픈 이런 큰 중국 시장에 있어 실패를 그게 뭐 중국 탓만 할 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도 한번 그런 반성도 좀 해보는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롯데그룹의 재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빠른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에 유리천장 연구한 클로디아 골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반에 좀 어려운 책 제가 하나 읽어드렸었잖아요. 저기 있네요. 다시 케인즈. 네, 좀 어려운 책이었었는데 그래도 2,000명 넘게 시청을 하셨던데요. 일단 노벨 경제학상이든 노벨 뭐 물리학상이든 노벨 화학상이든 노벨상의 가장 중요한 그 반드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필요 충분 요소가 뭔지 아세요? 저도 제 후배한테 배웠는데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전에 없던 걸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다가 그게 합당한 이론이 맞나라고 검증을 해보고 야 이게 대단한 걸 발견했네. 없던 걸 저기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제로 투 원이잖아요. 아예 없는 제로에서 뭔가 원을 만들어낼 거. 원을 바탕으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또 많은 석학들과 인재들이 2를 만들어내고 3 만들어내고 5 만들어내면서 기술을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피터 틸은 아예 없는 제로에서 이래 원을 만들어내는 그 기업을 되게 높이 평가하고 그런 기업을 찾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벨 경제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벨상이 나올 때마다 거의 다 체크를 해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죠. 이해는
뭐 읽어보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일단은 체크를 해봅니다. 이 하버드대 교수님이시네요. 여성 노동 경제학의 대가라고 하십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의 저명한 여성 노동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님이네요. 77세이십니다. 골든 교수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이고요. 노벨위원회가 9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해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킨 공로로 상을 수여하게 됐다. 골든 교수의 연구는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난 이유와 변화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골든 교수는 200년이 넘는 기간 축적된 미국 노동시장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별 소득과 고용률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고 원인을 규명했네요. 골든 교수는 임금 격차의 양상이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고 봤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한때 감소를 했다가 20세기 이후 서비스 부문 성장에 힘입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네. 그렇네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우리가 뭐 산업재라고 하잖아요. 그 산업재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굴삭기 만들고 이런 산업재나 자본재 쪽에 보면 아무래도 여성 인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서비스 부문 성장에 힘입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네요. 골든 교수는 AFP 통신과의 통화에서 이번 수상에 대해서 나만을 위한 상이 아니다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원인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많은 이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한 것은 이번에 골든 교수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성으로서는 2009년도에 엘리너 오스터럼 미 인디아나대 교수, 그리고 2019년도에 MIT의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하네요. 단독 수상은 2017년 리처드 세일러 미 시카고대 교수 이후 6년 만이다. 여기 2017년도에 6년 만이라고 했는데 왜 위에는 여성 경제학자 첫 단독 수상이라고 돼 있죠? 네. 골든 교수의 관심사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에 관련돼 있는데, 또 여기 쭉 보다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성의 커리어에 거의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의 분석이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좋은 커리어를 위해서 출산을 미뤄야 하는데 이렇게 미룬 출산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또 갉아먹게 되고요. 미국 여성들은 그간 교육 수준에서 상당한 전진을 이뤘지만 많은 곳에서 그들의 승진과 급여는 그렇지 못했다. 교육도 있네요. 예, 옛날에 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일단 장남 한 명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도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장자승계 원칙 이런 걸 하지만 장자잖아요. LG 고본무 회장님 밑에 따님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그것도 좀 그렇죠, 사실은. 네, 그 LG그룹에서는 그거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광모 회장님이 이 LG가의 장자승계 원칙에 가장 큰 수혜를 보신 건 맞는데 본인 때에서 그걸 또 허물기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장자승계 원칙이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경제적 논리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전문 경영인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이 경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뭐 장자 승계뿐만 아니라 계속 자녀들한테 이렇게 승계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기업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육 수준이 여성분들의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사시 패스 요즘은 로스쿨 때문에 실제로 그 사법연수원 들어가 가지고 상위권에 차지하는 비율이 여성 비율이 뭐 60%, 70% 웬만한 분야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죠? 네, 그리고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이 요구되는 대신에 임금이 많은 탐욕스러운 일, greedy work도 임금 격차의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대부분 남편이 이런 일에 전념하고 여성이 가사를 떠안는 식의 분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든 교수는 일자리가 더 유연해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또 했습니다. 골든 교수는 참고로 1946년에 뉴욕에서 출생했네요. 그리고 코넬대 나와서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 시카고 대학이 전통적으로 경제학의 시카고 학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이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그래도 주류죠, 주류. 2013년도에 미국 경제학회장을 또 지내셨었네요. 올해 수상 이전부터 꾸준히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됐었고 국내에는 2021년 발간된 저서 커리어 그리고 가정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을 밀어내는 한국의 제빵 K-디저트 해외에서 통해라고 돼 있거든요. 또 일본을 밀어냈다고 하니까 또 기사에 눈이 갑니다.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매출 1조 원 규모 호주 도매업체 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박람회 첫날만 해도 40여 개 해외 업체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디저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는 것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9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 아누가에 참석한 황종현 SPC 삼립 사장님 얘기였네요. 예, 글로벌 양산빵 시장 공략에 전초전에 돌입했다라고 밝히면서요. 대규모로 생산해 유통 판매하는 양산빵 시장은 빵을 주식으로 하는 북미나 유럽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국 기업도 글로벌 양산빵 시장에서 싸워볼 만한 경쟁력을 지녔다는 게 황 사장의 판단이고 고관여 소비자가 많은 한국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유수의 거래처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관여 소비자가 뭐죠? 관여를 아주 많이 하는 소비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아마. 네. 관여를 아주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개인 고객분이 460분이 넘으신데, 네, 관여를 많이 하시는 고객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네. 반면에 어제도 저녁에 또 캐나다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고객분을 만나서 저녁을 같이 또 했는데 그분은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박전무한테 다 맡기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골프 치시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만 하니까 되게 속 편하고 마음 편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사실 주식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기서 내가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걸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그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야 되는데 그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본인이 한 5년 넘게 이제 주식에 이렇게 되게 공부 열심히 하셨거든요. 해보시니까 이거는 그 내가 프로 골퍼 선수하고 내가 라운딩 나가서 어떻게든 한번 돈 따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더라. 그래서 아닌 것 같더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한테 맡겨놓고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기셨다. 그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저희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맡기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되찾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도 그러지 않고 계속 시장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회장님은 참 현명하십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긴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아마 고관여 소비자는 아마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또 관여를 하시는 분 때문에 발전합니다. 또 저는 또 그런 부분도 말씀 듣고 또 설명도 드리고 이런저런 뭐 댓글에서도 그죠. 반대되는 그런 뭐 얘기 뭐 악플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좀 더 완벽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관여가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 일본 얘기 고관여 소비자 때문에 그랬네요. 3,000%로 좀 빠졌는데요. 다시 SPC 삼립은 제과 제빵 강국인 일본에 최근에 진출했고요. 하반기에 일본 최대 유통사 중 한국과 손잡고 약과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달 중순부터 호빵도 납품하네요. 황 사장은 한글 패키지 그대로 한국 전통 간식을 일본에 공급하기 시작했고 일본에 진출하자마자 현지 대기업이 유통 독점권을 요청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하네요. 미국 대형 유통 체인인 일본의 디저트 자리를 통째로 빼내고 한국 제품으로 대체한 에피소드도 소개를 했는데요. 황 사장은 그동안 제과 제빵 시장에서 일본은 넘볼 수 없는 상대로 여겨졌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미국 유통체인의 아시아 디저트 콘에 일본 제품을 밀어내고 상립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일본 빵을 사 먹어본 기억이 있나 제가 뭐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더니 보통 일본 여행을 갔다가 오시면서 최근에도 일본 여행 엄청나게 다니시잖아요. 네, 주말에 뭐 그러더라고요. 일본 여행을 3번에서 9번 올해 들어서만 갔다 온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본 갔다 올 때 면세점에서 보면 그 노란 계란빵은 아니고 노랗게 스폰지처럼 막 되게 맛있는 그런 빵들 되게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제과 제빵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이 있었었겠구나 싶은데 지금은 우리나라 이 파리바게뜨의 빵하고 그 빵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 그 빵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SPC 그 삼립요 회사를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 차트를 이래 보면서 이거저거 재무제표 찾아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업계에서 뭐 1조 넘게 버신 장모 회장님 계시잖아요. 장 회장님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가 보더니 뭐 보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이 회사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는 맥도날드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맥도날드는 이
삼립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 박전 뭐 주식 잘하네 뭐 이러시면서 근데 최근에 그때도 이제 52주 신고가가 나서 약간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막 샀던 분이 그 장 회장님이셨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은요, 삼성전기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카메라 납품이라고 돼 있는데 참 얼마 전에 뭐 지난주에 그 요즘 쇼츠도 만들어서 뭐 저희게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제가 펀드 매니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게 그런 식입니다. 이 기업을 보면서 글로벌하게 그동안에 성장한 미국 기업 중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기업은 그 어떤 기업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느냐 뭐 그런 상상력 그리고 매칭 해보는 그런 부분을 방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삼성전기 빨리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현대자동차 기아에 자동차용 카메라를 납품을 하는데요. 현대기아 1차 협력사로서 전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불어나는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딱 나오네요. 22년도에는 43억 달러였습니다. 한 5조짜리 시장이었는데 27년에는 89억 달러로 늘어나네요. 그러면 한 12조 되는 시장이 된다 그죠? 삼성전기는 현대기아의 자동차용 카메라 분야 1차 협력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발표를 했고요.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 선정에 대해서 자동차용 카메라의 우수한 기술과 품질, 안정적인 제품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했고요. 삼성전기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용 카메라와 후방 모니터용 카메라 등 2종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번에 공급하는 카메라는 차량 주변 상황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주차 지원 시스템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기의 카메라는 렌즈 접합 부분에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불필요한 빛 유입을 차단했고요. 그만큼 시인성과 안정성이 높다. 이 제품은 물을 튕겨내는 발수 성능 유지 시간이 2000시간 이상으로 기존 제품보다 1.5배나 길다. 삼성전기는 이번 납품을 바탕으로 전장용 카메라 시장 매출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 회사에 따르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43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로 연평균 16%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삼성전기는 렌즈 그리고 액추에이터 제어 체계이고요. 이를 비롯한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도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비롯한 고성능 제품 중심으로 양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래처도 다변화해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는 보관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GM, 월풀, 코카콜라 빚이 많은 기업은 피하라라고 돼 있어서 아니 지금 요 기업들이 빚이 많은 기업인가?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코카콜라가 있어서 제가 좀 깜짝 놀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채 비율이 높은 GM, 월풀, 코카콜라 등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GM 6%, 월풀 8%, 코카콜라 10%나 빠졌죠. 네, CNBC는 지난 5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부채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점점 더 압박을 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150%를 초과하면서 1년간 주당 순이익 EPS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주가와 52주 최저가의 격차가 5% 이내인 기업을 부채 취약주로 지목을 했습니다.
GM의 부채 비율은 지금 165%이네요. 금리가 오르면서 차입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고 UAW 미국 자동차 노조의 파업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월풀은 부채 비율이 383%나 되네요. CNBC가 꼽은 부채 취약주 가운데 또 전력회사 AES는 부채 비율이 1065%입니다. 와,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인 아메리칸 타워는 751%로 세 번째나 높았네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주택시장 위축 가능성도 월풀에는 악재가 되고 있고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거의 8%에 육박을 하고 있죠. 이런 높은 금리 때문에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면 소비자들이 가전제품 구매를 줄이게 되기 때문이고요. 이외에 로키드 마틴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190%. 로키드 마틴이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유가 부채 비율이 높아서였네요. 켈로그가 170%, 코카콜라도 160%나 되네요. 크릭스센의 울프리서치 전략가가 금융회사를 제외한 미국 기업의 부채 가운데 9,030억 달러, 약 1,200조 원 가량이 내년에 만기를 맞게 되고 올해 2,040억 달러보다 343% 증가한 수치인데 2025년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는 1조 2,800억 달러, 2026년에는 1조 4,700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기업들 코카콜라 예전에 한번 보면서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주주환원 할 게 아니라 부채를 갚아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이제 금리가 낮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 부채는 안 갚고 오히려 부채를 일으켜서 주주 자사주 매입 같은 거 하는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 고금리 때문에 부채 역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